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대규모 공습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으로 맞대응하면서 양측에서 1,5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열을 가다듬고 전방위 공세에 나서자 하마스는 민간인 포로를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보도에 황보연 기자입니다. 4천여 발의 로켓포를 쏘며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번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붐비는 텔아비브 동남쪽 벤구리온 공항을 겨냥했습니다. 관자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로켓포가 떨어지자 공항 안팎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즉각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은 하마스 거점인 가자 지구를 연일 공격했습니다. 내셔널은행이 화염에 휩싸였고 대학과 상가 건물 등 거리 곳곳이 크게 파괴됐습니다. 불과 사흘간의 공방으로 양측에서 1,5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와 6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אנחנו מטילים מצור מוחלט על העיר עזה. אין חשמל, אין מזון, אין מים, אין דלק. הכל סגור. אנחנו נלחמים בחיות אדם ואנחנו נוהגים בהתאם. 초기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스라엘은 전열을 가다듬고 가자 지구에 대한 철통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30만 명의 예비군이 동원된 가운데 탱크와 장갑차 등 주요 무기가 가자 지구를 에워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끝장 보복을 공언한 만큼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보다 조금 넓은 곳에 200만 명 넘게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라 지상군 투입이 현실화된다면 엄청난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보 생존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대대적인 반격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방위 공세에 하마스는 예상대로 인지를 방패막이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 주택을 사전 경고 없이 폭격할 때마다 그 보복으로 민간인 포로 1명을 처형할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하마스는 침투 초기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100여 명을 인질로 붙잡아 가자 지구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응에 고심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면서도 민간인 희생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전면 봉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하마스의 공격과 관련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느끼는 정당한 슬픔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것도 민간인을 향한 테러와 살인, 납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공격을 중단하고 인질들을 석방하라고 하마스에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를 전면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하마스 공격으로 외국인들이 숨지고 실종되거나 인질로 잡혀 세계 각국이 자국민 보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옛 트위터 X에 EU 집행위 건물 한편에 이스라엘기가 투영된 사진을 올리며 이스라엘과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나아가 1조 원에 가까운 팔레스타인 개발 원조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The Commission is also currently assessing how the recent tragic events might affect our current and our future development assistance. 유럽연합 최대 경제대국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재정 지원을 거두기로 해 해외 원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200만 명이 넘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로 반유대주의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치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Wir akzeptieren es nicht, wenn hier auf unseren Straßen die abscheulichen Attacken gegen Israel gefeiert werden.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을 독립시켜 이스라엘과 분쟁을 해결하자는 하마스의 주장, 두 국가 해법 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Лига араб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может сыграть определяющую роль в комплексном оздоровле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и, поощряя эти процессы. 하마스 공격으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사망하고 실종되고 인질로 잡히면서 각국이 자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둘러 군용수송기와 민항기를 급파해 귀국시키고 희생자 시신을 본국으로 수송하는 한편 한 라인을 개설해 자국민 소재를 파악하며 지원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이스라엘에 발이 묶인 한국인 체류객 일부는 오늘 우리 국적기를 통해 현지를 빠져나올 예정입니다.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인천발 이스라엘 텔아비브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머무는 한국인은 93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장기 체류자 570여 명과 여행하다 발이 묶인 360여 명입니다. 현지에서는 한국인 피해 여부와 안전한 철수 방안을 여러모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또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이 많고 현지 상황에 따른 이런 정보를 계속 수집하면서 이에 따른 철수 방안이라든가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한국인은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낮 1시 45분쯤 승객 20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대한항공 KE958 항공편이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출발할 예정입니다. 예정 시각보다 15시간 늦게 출발하는 건데 도착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6시 10분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사태가 일어난 뒤 현지에서 우리 국적기 귀국편이 운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200여 명 외에 나머지 체류객들이 언제 이스라엘을 빠져나올 수 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현지 공항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 수송기를 동원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수송기를 띄울 상황이 되면 당연히 띄워야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그 정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 정도로 약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 대한항공은 이번 주 인천에서 출발해 텔아비브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편 3편을 모두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예정된 항공편은 현지 공항의 사정을 확인한 뒤 협의를 거쳐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로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잇따라 이 지역에 대한 운항 중단에 나섰습니다. 미국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등 미국 대형 항공사는 이스라엘 텔아비브행 운항을 중단했다고 현지 시각 9일 밝혔습니다.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버진 애틀랜틱 항공사 등 유럽과 아시아의 항공사들도 운항을 중단하고 승객에게 환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 유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4% 이상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3달러 59센트 오른 배럴당 86달러 38센트의 거래를 마쳐 지난 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 4월 3일 이후 최대로 유가는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12월물 브렌트유 가격도 4% 이상 올라 배럴당 88달러 1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두 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 10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가운데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책임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방위 담당인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논란이, 또 국토위 국토교통부 국감에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원식, 유인촌 두 신임 장관이 각각 출석하는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장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나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다시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병원에서 퇴원해 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서 분투했는데 이 대표 유세에 대해선 선거 결과를 염두에 둔 보여주기식 꼼수라고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 투표를 이틀 앞두고 단식 회복 치료를 받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번 3주 만인데 퇴원 수속을 받자마자 곧바로 당 전체가 총집결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집중 유세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단상 위에 올라선 이 대표는 이번 선거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해야 한다며 진교훈 후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수히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 공천은 정권 이권 카르텔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 후보야말로 진정한 공익 수호자라고 역설했습니다. 김태우 후보는 청와대 재직 시절 향응을 수수해 징계 위기에 처하자 기밀을 누설하고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연휴 마지막 날 강서구로 총출동해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구청장은 야당 대표 심부름할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후보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과 한 라인이 개통돼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강서가 서울의 얼굴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구로 만들 수 있도록. 선거 막판 이재명 대표가 유세 지원에 나선 데에 대해선 판세에 별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며 그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선거 결과가 좋으면 본인 덕분이라고 할 것이고 지더라도 본인이 그동안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어서 졌다고 할 거라며 전형적인 명분 쌓기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이재명 대표가 과연 또 유세를 하는 것이 뭐 민주당 후보에게 도움이 좀 되는지는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정의당, 진보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도 막판 선거운동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야는 22.64%의 높은 사전투표율도 제각각 유리하게 해석하는 가운데 본투표가 가까워질수록 선거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막판 유세 총력전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후 6시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에서 마지막 지원 유세를 진행하며 김태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핵심 지도부 인사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이 오늘 하루 강서구 일대를 샅샅이 돌면서 진교훈 후보에 대한 표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정식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후 2시부터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공판 준비 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윤 의원은 직접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직장에서 벌어지는 폭행이나 폭언, 또 업무 배제 등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에 있는 한 의료기관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의원이어도 경험을 쌓아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은 얼마 가지 않아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환자랑 저를 향해서 물건을 확 밀친다거나 물건을 집어던진다거나 다들 그거를 보고도 묵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 제일 큰 상처였고. 계속되는 괴롭힘에 공황발작까지 나타나 출근을 못했더니 고용주는 사흘 연속 무단결근했다며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했지만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5인 미만은 죄송한데 상담이 어렵다고 답변이 돌아왔고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조항만 적용받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76조 2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야말로 노동 환경이 열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법의 보호가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택배기사처럼 일종의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에는 아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를 모두 합치면 1,000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굳건한 한미 동맹이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대폭 줄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 즉 VEU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입니다. 장비 반입 때마다 별도로 건건히 허가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별도의 허가나 기간 제한 없이 중국 공장에서도 미국산 장비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었고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전략 차원이라면서 중국 내 반도체 공장으로 미국 첨단 기술 장비 반입을 막는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다만 삼성과 SK에는 1년간 예외를 뒀는데 이번 달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속적인 협상이 결실을 본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성과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공급망과 수출 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외교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던 대통령실은 이번 성과에 크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새로운 통상 이슈를 예의주시하며 기업과 긴밀히 소통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부동산 지표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폐업이나 휴업하는 공인중개사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줄어드는 데다 고금리 등에 따라 당분간 부동산 경기가 본격 회복되긴 어려워서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대로변의 공인중개사무소. 임대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 두 군데나 폐업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0개월 연속 1,000곳을 웃돌며 12,000여 개에 달합니다. 휴업은 1,200여 곳입니다. 같은 기간 개업은 1,900여 곳으로 폐업과 휴업이 2,800여 곳이나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 수도
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거래량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세 사기가 더 많이 터졌기 때문에 요즘 더 안 찾는 분위기도 있고, 그런 추세 때문에 직원이 7명에서 지금은 이제 2명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 7월까지 주택 매매량은 32만여 건으로 주택 거래가 많았던 2020년에 비해 60% 넘게 급감했으며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입니다. 특히 아파트는 거래가 증가한 반면 전세 사기 여파로 다가구 주택과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의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정부가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부동산 경기가 본격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 폐업하는 중개업소는 하반기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인원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중개사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협조 등을 촉구합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생들에 대한 수급 조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너무도 많은 합격생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교육제도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직방과 다방과 같은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는 전세 임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LH 전세 임대주택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602건에 달했습니다. 34년 동안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해온 무료급식소가 건물에서 쫓겨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장은 거리에서 도시락을 나눠주는 걸로 무료급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날이 추워지는 겨울엔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줄을 서서 도시락을 하나씩 받은 이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거리는 이내 거대한 식당이 됩니다. 노인들은 이 도시락을 받기 위해 배식 1시간 반 전부터 길 위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마땅한 곳을 못 찾은 사람들은 도시락을 챙겨 서울역으로 탑골공원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이런 거를 해먹을 형편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주로 서울역에 와서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다시피 하는 거죠. 34년째 노숙인과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해온 참 좋은 친구들 급식소. 최근 10여 년 동안은 인근 건물에 터를 잡아 운영해왔는데 지난 4월 식기 하나 못 챙긴 채 떠나야 했습니다. 급식소에 건물을 팔기로 약속했던 건물주가 지병을 얻으면서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긴 게 발단이 됐습니다. 새 주인은 자신이 치른 매입 금액의 2배를 내면 단체 측에 건물을 팔겠다고 제안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명도 소송을 내 승소했고 용역업체를 불러 강제 퇴거 조치도 마쳤습니다. 결국 건물에서 쫓겨난 단체는 노숙인들을 찾아다니며 도시락을 나눠주다가 지난달 초 옛 급식소 건물 앞 거리로 5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전엔 날마다 수백 명에게 세 끼를 챙겨줬던 것과 달리 지금은 일주일에 사흘 120명에게 그것도 저녁 한 끼만 줄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날은 점점 추워지고 있어서 언제까지 야외에서 버틸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러던 자리가 갑자기 이제 나오게 되니까 잠자는 자리가 어렵고 이분들도 여기서 하루에 3끼를 먹으면서 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자기의 애로사항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치료를 하고 싶어하고. 참 좋은 친구들을 포함해 노숙인 대상 무료 급식소는 전국에 49곳. 따뜻한 밥 한 끼 도움이 절실한 이는 느는 가운데 물가는 오르고 후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허기와 외로움을 달래주던 따뜻한 밥상 역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볼 기사는 중앙일보 1면에 실려 있는데요. 오늘부터 개막하는 국정감사에 채택된 기업인 증인이 100명에 육박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국감장에 불려나온 기업인 수를 보면 2020년에 63명, 2021년 92명, 작년에는 144명으로 증가 추세였는데요. 올해 현재까지 증인 명단이 확정된 10개 상임위를 따져봤을 때 100명에 육박한 95명으로 나타났고 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남은 7개 상임위까지 고려한다면 작년보다도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면도 함께 보시죠. 자, 제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들으면 보면 다들 알 법한 기업의 총수나 임원급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증인 채택이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의원들의 힘 과시용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혼내듯 기업인을 몰아세우면 기업인이 송구스럽다라는 답변만 하는 모습, 아마 국감을 본 분들이라면 익숙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모습이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올해도 같은 지적이 반복될지 혹은 증거 수집과 대책 마련이라는 증인 채택의 본 취지를 잘 살리는 자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죠. 오늘입니다. 10월 10일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인데요. 이를 맞아서 동아일보가 정신질환자 가족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과 치료 책임은 대체로 보호 의무자인 가족에게 있는데요.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경험을 보면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나 소방이 보호 의무자, 가족이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병원에 이송을 하려고 해도 입원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현병을 가진 친언니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부모가 아니란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보호 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핵가족과 1인 가구가 많은 지금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공백은 자칫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가족에게만 미루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보호 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을 지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국회에도 보호 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여전히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쿨존 이야기를 다룬 기사 보겠습니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주의 경우 스쿨존에서의 속도를 시속 40km까지 제한해뒀는데요. 만일 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다가 적발이 되면 최대 4,000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34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 벌점도 높다고 하고요. 면허 재취득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위축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스쿨존 사망 사고를 보면 단 4건에 그쳤습니다. 한편 각 학교 여건에 맞는 시설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교통량 등에 따라서 교량을 건설하거나 횡단보도를 지하화하는 등의 맞춤형 대책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441만여 건의 스쿨존 속도 위반이 발생했고 지난 5년 동안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7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한다면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할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에 실려 있는데요. 생일을 자축하며 함께 나눕시다. 청년 세대의 기념일 기부 문화 바람이 분다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주위에서 생일을 맞아 선물 대신에 기부에 동참해달라라고 하는 경우 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 젊은 층 중에서는 물질적인 선물을 받는 대신에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한 소개를 올리고 또 기부를 해달라면서 계좌번호를 올려두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치 소비로 대표되는 청년 세대의 또 하나의 유행이라고 합니다. 보람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부 동참을 호소하는 움직임인데
각종 선물 박스와 포장지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신경이 쓰였다던 한 청년도 지인의 이런 제안을 보고 자신도 기념 기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 만족과 보람을 위한 긍정적 유행이라고 기사에서는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후원 단체들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기념 기부란을 만들고 누구나 모금 페이지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거나 후원 증서 그리고 소정의 감사 선물을 보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 트렌드 분석 전문가는 자기 효능감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반영됐다고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영향력 확산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특성을 따져봤을 때 기념 기부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0월 1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기업의 정식 카카오톡 채널로 위장한 뒤 소비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범죄 이용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지만 조처가 더뎌 해당 계좌는 여전히 살아있고 피해자는 실시간으로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커피 머신에 이상이 생겨 판매사 이름으로 된 카카오톡 채널로 AS를 접수했습니다. 채널 상담원은 10만 원을 내면 물류회사를 통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고 A씨는 안내받은 대로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물류회사 측은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며 다시 입금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챙기고는 잠적했습니다. A씨가 정식 채널이 아니라 판매사 로고와 이름을 도용한 사기 채널과 상담했던 겁니다. 그 구매한 사이트에서도 카카오톡 채널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거를 보고 당연히 저는 로고도 똑같고 AS 채널이라고 되어 있기에 아무 의심 없이 제가 먼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서 들어간 거라서 전혀 의심을 할 수 없었어요. 알아보니 최근 같은 수법이 판을 쳐 피해자는 A씨 말고도 많았습니다. 피해자 일부는 경찰과 은행에 신고하고 사기꾼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취재를 진행한 최근까지 해당 계좌는 범행에 버젓이 사용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업에 관련돼서 돈이 주고 받은 게 아닌 이상 경찰이 다중피해로 접수를 됐을 때 은행에다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만 지급 정지를 그때서야 해줄 수 있다,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계기관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40명이 넘는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 금액을 모두 더해보니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사칭당한 기업 측도 이미지 훼손 같은 2차 피해를 호소합니다.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요청을 계속 하거든요. 카카오 쪽에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고 있지만 뭐 사실 저희가 퇴근나서나 주말에까지 생성이 돼서 카카오 채널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보니 사칭 채널을 카카오 측이 삭제해도 금세 다시 생겨나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로선 이용자가 기업 인증 마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인증 채널은 인증 마크가 별도로 표시됩니다. 인증이 없는 채널의 경우 채팅 시 상단에 주의를 요구하는 경고 메시지가 노출되고요. 향후에는 채널 프로필 인증 강화를 위해서 카카오 인증서와 결합된 비즈니스 프로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경찰에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개별 사안으로 분류돼 아직 수사의 속도가 붙지 않아 피해자들 속은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어제 저녁 한 남성이 KTX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나 열차가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경북 청도군에서는 전국 4차를 돌면서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멈춰선 KTX 열차 옆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서울 영등포역 근처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남성은 달려오던 부산행 KTX 고속열차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600여 명은 2시간 뒤에야 인근 역으로 이동해 다른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또 상하행선 고속열차 30편과 일반 열차 18편 역시 10분에서 1시간 정도 잇따라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왜 안 도착하지? 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지장은 있죠.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서 따릉이를 타고 집까지 갈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찰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2명이 어제 저녁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새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운문사에서 불전함에 들어있던 시주돈 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경북 영천시와 경주시, 충북 청주시 등 다른 지역 사찰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이 또 일어나면서 지금 인명 피해 규모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세계 경제가 출렁이기 마련인데 안 그래도 지금 국제 유가가 높은 상황인데 다시 좀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10월 들어서 유가가 그래도 한 배럴당 6달러에서 7달러 정도 지금 빠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전쟁이 다시 터지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산유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이란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 강화하다가 최근에 좀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석유 수출이 좀 늘어서 세계 그 원유 유가 가격을 조금 숨통을 트여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란이 다시 배후로 지목이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아니고 미국과 이란 사이의 어떤 첨예한 대립으로 확전이 되게 되면 이러면 이제 이란의 석유 생산량이 또 줄어들고 또 이란 옆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0%가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봉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게 되고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다시 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전쟁이 확산하면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영향을 받을 거고 우리는 물가가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잡히기가 어려운 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물가 자체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그냥 저희가 전체 CPI 물가 상승률을 보면 최근에 이제 3.7%로 조금 다시 튀는 경향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하고 보면 근원 CPI라고 하죠. 물가 상승률이 3.9%로 그냥 여전히 굉장히 좀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게 유가 상승이 조금 길어지면 그리고 유가 상승이 생각보다 급격해지면 아무래도 지금 상승 기조에 있는 CPI 물가 상승률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에너지 가격이 이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부분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지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못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한전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또 부산도 그렇고요. 공공요금 인상 특히 대중교통요금 인상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의 상방 압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유가까지 이렇게 기름을 끼얹어 버리면 사실상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좀 내려오던 기조들이 다시 위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또 악재가 지금 발생한 상황인데 이렇게 좀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사람들 마음이 또 안전자산으로 쏠리게 돼 있잖아요. 금이나 달러 같은 그런 안전자산으로의 투자가 우리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유가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우리 경제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를 하나도 생산을 하고 있지 못하는 나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안전자산 심화로 달러 같은 것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 물가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상방 압력에 역할을 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국제 경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과연 이 유가 상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조금 내려오고 있었던 기조를 다시 밀어올릴 것이냐. 그러면 결국 연준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 기조를 좀 더 오래 가져가겠다는 건데 여기다가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아규먼트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한미금리 차 역전이 꽤 오래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미국의 고금리가 오래 갈 수 있다. 혹은 미국이 추가 인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진다면 우리나라 자본 유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금리를 우리나라 국내 경기 상황으로 보면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본 유출에
걱정들, 아니면 원달러 환율 걱정들 이런 것들이 되면 아무래도 금리를 조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지정학적인 위험 요인이 생겨버렸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는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미국의 긴축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지금 어쨌든 관측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이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거는 전쟁이 얼마나 국제전으로 확전이 되느냐에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세계 경제에 조금 부정적인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조금 갉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것도 좀 봐야 되는데 미국의 국채는 사실 안전자산이어서 뭐 이런 사태가 보통 벌어지면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이 긴축 기조가 길어지는 부분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것들이 미국의 국채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이런 부분도 사실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경제에 미국 국채 금리가 변하면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따라서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은행채 등도 다 영향을 받아서 저희 이제 대출하신 분들에게도 영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이제 확전이 된다면 경제 상황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즉 해외 증시는 또 상승 마감을 했더라고요. 또 어떤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제 그 댈러스 연은 총재가 한 발언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을 하는 것과 한 번 정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므로 결국은 이것 때문에 결국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던 것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지금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제전으로 이 전쟁이 확전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관측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제 장중에 오전에는 굉장히 빠졌다가 오후에 들어서 회복하면서 다시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이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별도 허가 없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중 반도체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다고 봐도 될까요? 네, 뭐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올 10월 11일에 1년 동안 작년에 유예해줬던 거, 그래서 미국산 반도체 어떤 제조 기술이나 제조 장비 등을 중국으로 절대 갖고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이제 올 10월 11일에 끝나기로 했던 거를 이게 이제 무기한 유예해줬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당장 좀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프레시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4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한 20%. DRAM 같은 경우는 한 4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서 사실은 중국 생산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생산 설비 갖고 생산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저희도 사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고 계속해서 보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장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못 들어갈 뻔 하던 게 이번에 유예 조치가 무기한 이제 연장되면서 어쨌든 간에 좀 숨통이 트인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모든 것에 숨통을 다 틔워주는 건 아닌 것이 미국이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해서 현상 유지를 하라는 정도지 절대 확장을 하라는 얘기의 시그널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돌리고 있는 것만 지금 돌리고 절대로 판을 키우지는 말아라라는 거라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제약상은 여전히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저번에 여기 나와서도 말씀 나눴지만 최근에 7나노급 중국 화웨이 핸드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이 대중 견제, 우리가 이렇게 견제를 했는데도 중국이 자기들이 조금 뭐 아주 새로운 기술은 아니지만 중국이 자기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의 대중 이제 어떤 규제 기조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압박 기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한쪽의 숨통에 트였으나 근원적인 해결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여전히 뭐 규제나 제약 사항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실은 뭐 예외 조항들을 개별 국가들에 대해서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분을 하루아침에 뭐 미국 공장으로 이전하는 거, 한국으로 되돌려오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인건비나 뭐 그 생산 비용의 차이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당장 반도체의 어떤 공급이 급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고요. 한국은 또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미국과 무역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모드여서 그런 측면에서 좀 유예 조항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부동산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을 이사철을 맞았던 지난달에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이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월세 수요가 다시 좀 전세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0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 정도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금리가 올라가고 뭐 전세 사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2022년 12월 작년 말 기준으로는 이게 한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0%였던 게 50%로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담대 금리에 비해서 전월세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이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세에 비해서 월세가 상대적으로 이제 비싸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가 상대적으로 좀 싸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빌라 같은 거에 전세 사기가 있는 것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아파트로 조금 전세 수요로 몰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수요로 조금 전환하는 과정에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련 주요 일정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은 최근에 이제 8월 국제수지가 최근에 이제 나오고요. 예. 국제수지라는 건 결국 이제 최근 3개월 연속 저희가 경상수지가 흑자였는데 좀 불황형 흑자냐 아니면 수출이 지금 실제로 반도체 수출 같은 게 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데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기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일에는 9월 중 금융시장 동향,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대출,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통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일에는 통계청에서 저희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고용이 여름에 저희가 7월, 8월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에서는 일시적인 계절적 요인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과연 기조적인 것인지 계절적인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IMF에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예. 가장 최근에 7월 전망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1.5에서 1.4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낮췄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수정이 될 것인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제 주요 일정은 또 뭐가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미국은 9월 CPI가 공개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일에 연준 9월 금통위, 그러니까 FOMC 의사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9월에 동결을 했습니다만 어떤 배경에서 동결을 했고 연준의 의사들이 지금 위원들이 어떻게 미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힌트를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뭐 또 관건은 이번 주에 많은 연준 위원들이 이제 어떤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과연 어떠한 발언들을 할지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출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병관리청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HIV에 감염된 헌혈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이를 3년 뒤에야 보건소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20년 4월 군에서 단체 헌혈을 한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해 질병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당시 군 부대에는 바로 통보했지만 보건소에는 3년 뒤인 지난 8월에야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충남 태안군 서경렬비도 서남서쪽 111km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의 깊이는 약 13km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11시 16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북북서쪽 39km 지역에서도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신고됐던 남성이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 초안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의 시신은 등산로에서 30에서 40m 떨어진 곳에서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고 산에 있던 시민이 처음으로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했고 최근 실종 신고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민주당 계열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 가문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내년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케네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려던 계획을 접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1963년 총격 피살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조카이자 1968년 암살된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 의원의 아들입니다. 미국 동맹국 캐나다 의원들이 올해 들어 잇따라 타이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에 따르면 캐나다 타이완 국회의원 우호협회 공동대표인 마이클 맥도날드 상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캐나다 의원 5명이 타이완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타이완에 머물며 타이완 건국기념일 기념식에 참가하고 차이잉원 총통 등 타이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만나 양국 관계와 타이완 해협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아 쌀쌀하지만 낮에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근길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현재 군위의 가시거리는 30m, 2080m 등 시정일 200m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안개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거치겠고요. 오늘 내륙은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1.9도, 안동 11.5도, 전주 14.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23도, 부산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선선한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한 밤부터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